안녕하세요. 공익활동연구소의 서미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박민경 조사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의 역사, 그리고 침해와 차별의 차이점, 구제 절차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서 인권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서미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원봉사 현장과 관련해서는 서미아 선생님께서 가장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중에도 인권 옹호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분들은 인권에 대해 좀 낯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 활동이 좀 인권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 범위 중에 인권 옹호 활동이 있거든요. 인권 옹호 활동이라고 하면 좀 직접적으로 인권 보장을 위해서 제도를 바꿔내거나 인권 침해 예방하거나 또 구제 활동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겠지만 좀 평범한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활동들 중에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숙인 배식봉사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어린이들이나 독거 어르신들의 정서 지원을 한다라든지 또 시각장애인의 외출을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좀 사회복지 영역의 활동들은 대체로 내가 누리는 이 일상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이런 게 시민들의 그런 노력들이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환경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먼저 극심하게 입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들이잖아요. 또 어린이들이죠. 기후위기 문제에도 불평등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농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데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국토가 잠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태평양 섬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가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해서 탄소 배출을 많이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자, 자원봉사 활동이 이런 모든 거를 한 번에 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들어보니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환경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인권에서 제3세대 인권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대권과 또 이어지는 개념이라서 정말 자원봉사 활동은 인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인 것 같이 느껴지고요. 또 자원봉사 활동이 타인을 돕는 일 이상으로 인권 옹호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원래 인권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좀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에 대한 인권 관련한 주장들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원봉사 활동은 사실 인권 실현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상대적으로는 소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도움 수요자들의 인권을 먼저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워낙에 또 열악한 곳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나의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그런 것보다는 희생과 헌신 이런 게 좀 오랜 덕목으로 많이 현장에서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는 인권 친화적인 좀 현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오셨겠지만 좀 본격적으로 그래도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게 한 2017년에서 2018년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았네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서울시 자원봉사 센터가 2017년도에 25개 구 그 지역에 다니면서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인권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2018년도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조직위에서 자원봉사자 권익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원봉사자 권익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권 문제가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접수가 됐고 그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던 거죠. 자, 이런 현장의 움직임과 또 함께 정책적인 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그게 자원봉사자분들은 이제 5년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진흥을 위한 국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요.
또 올해 10월에도 자무사 진흥을 위한 그 4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끝났고 내년부터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도 자무사 현장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중앙자무사센터에서도 인권 친화적인 자무사 현장 가이드북을 발간하기도 했고요. 대규모 자무사 현장 인권 실태 조사를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중앙자무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무사 인권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현실에서 인권 보장으로까지 가려면 지역 자무사 센터의 관리자, 또 수요처 관리자, 자무사자들까지 함께 인권 감수성을 좀 갖고 무엇이 인권 문제인지 또 인권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좀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인권 감수성이 하루아침에 탁 얻어지는 거면 굉장히 좋겠는데 많은 네.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 좀 더 저도 같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인권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규정한 인권 침해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사실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인권 침해나 차별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현장에서 인권 침해에 주로 어떤 분들이 이제 주체가 되고 또 뭐 피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이 자무사 현장의 주체들의 좀 관계와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는 자무사자와 도움 수요자 이뿐만 아니라 자무사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무사 센터 관리자, 수요처 관리자 등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넓게는 우리가 지역 축제 같은 거에도 자무사자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역 축제에는 자무사 관리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대행업체라고 하는 그 자무사 영역과는 좀 상관없는 분들도 직원분들 뭐 그런 분들도 인권 문제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인권 침해는 우리가 좀 권력 관계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혹은 권력 관계가 없더라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에게 인권 침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자무사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인권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옹호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움 수요자나 자무사자뿐 아니라 관리자들도 인권 침해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자무사자들에 대한 인권 보장에 대한 거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네.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권리 주체들이 나눠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면 가해와 피해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고 또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 현장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권 침해 문제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자무사 관리자분들, 이 강의를 좀 들으실 자무사 관리자분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게 딱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인권 문제가 맞는지, 네. 그리고 이게 단순 민원 아닌지, 또 개인 간의 분쟁인 건지 이런 부분이랑 또 인권 문제가 맞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권 문제가 맞는지 아닌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도 좀 언급을 하셨지만 심각한 인권 문제여서 사실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좀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민감하게 접근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다음 사례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사건을 접수하거나 상담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민원인지 인권 침해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마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봉사활동 과정별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봉사활동 과정에서 사전 준비 과정을 보면 이게 3가지 좀 인권에 대한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봉사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2번째가 자유로운 선택이 존중되고 의사표현이 보장돼야 되는 부분, 3번째가 모집과 배치 등에서 과정에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런 3가지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노동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다. 행사 보조나 홍보 부스 업무라고 해서 갔는데 무거운 짐을 나른다거나 부스 천막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될 때가 있어 예상했던 활동과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게 같은 노동이다 하더라도 뭐 계약서가 있는 것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뭐 같은 노동이지만 또 자원봉사 현장이니까 특수하게 네. 일어나는 가보니 일의 형태가 이제 달라져 버려서 제가 이 사례를 접했을 때 이분은 디스크 환자이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다. 네.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자원봉사 모집이 급하게 좀 일어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좀 생기기도 해요. 모집이 좀 안 될까봐 어려운 일은 이제 기재를 안 하시는 거죠. 모집할 때. 네. 그런 경우도 사실 있는데 정보 제공을 상세히 하지 않을 경우에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경우에 사실은 좀 거절하기도 어려워요. 그 현장에 가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나는 못한다라고 얘기는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자원봉사 하러 와서 뭐 쉬운 일만 하려고 하냐, 자원봉사하는데 일감을 가리냐라는 그런 시선들도 사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분들도 좀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거절의 의사를 본인이 하셔야 하고 관리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관리자들이 이런 수요처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그 개수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들의 고충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리자들이 관리해야 되는 수요처가 한 분이 300여 개 이렇게 달하는 곳도 있어요. 많네요. 예, 네. 자원봉사 센터의 관리자분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이거를 확인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먼저 좀 기관에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런 일을 한 번 한다고 해서 수요처 등록을 활동처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또 하나의 또 제약의 방법이 있네요. 네네, 그런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요처의 관계 때문에 하기 좀 어려운 사실 관계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인권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뀌려면 문제 제기를 하고 원칙대로 좀 수요처 그렇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센터에서는 이런 운영 지침 기준으로 사실 그 수요처에 직접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만 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네, 물품을 판매하는 바자회 자원봉사 활동에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면서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고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시민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 자원봉사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 연결을 요청받았는데 활동처가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예쁘고 젊은 여자 자원봉사자들로 보내달라고 해서 난감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아직도 21세기에 있단 말입니까? 네, 아이고야. 예쁘고 젊은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네요. 네, 난감한 이제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인권적으로 사실 바라봐야 되는 건데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아서 차별을 받은 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외모와 성별로 모집에서 차별을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수요처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에서도 외모나 나이 뭐 이런 성별 가지고 차별이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데요.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사실 굉장히 차별적이고 실제로 합리적이지도 않은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경찰관 채용할 때 키 제한이 사실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체력 조건으로 그런 걸 차별을 없애고 체력 검사만으로 직무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경찰관 응모 못하는 정도의 그런 거였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체력장에서 특등급, 1등급보다 더 높은 특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아마 키 때문에 응모를 못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응모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이어서 다 없어지는
그런 사례인데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 말고도 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금지되는 조항들이 있죠, 선생님. 네, 뭐 명백히 이거는 금지다라고 하기는 좀 아직은 어려운데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것 제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19가지 차별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경찰 채용 조건에 있어서 그 키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키 같은 경우는 외모에 속하게 되겠죠. 뭐 출신 국가나 또 성별, 장애 같은 것들이 이제 한 1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가지로 규정을 딱 끝내지를 않고요. 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사유에는요, 뭐뭐 등이라는 글자를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 발견하지 못한 여러 차별 사유들이 만약에 발생되게 된다면 그 등에 넣어서 웬만하면 차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자, 차별 자체는 사람을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배제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사실 폭력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과 같다고 봐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를 차별하는 당사자들도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보면 더 잘하고 그래야 시민들이 더 좋아한다, 뭐 이런 이유로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든 차별은 어떤 상황이든 차별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 같고, 또 호불호로 누군가를 배제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런 질문을 좀 다른 분들이 또 하실 수 있으실 텐데, 1차 시에도 나왔는데 그럼 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되냐, 배제하면 안 되냐 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합리적 차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일각에서도 잠깐 언급하긴 했었는데요. 차별이라는 것이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성립이 될 수도 있지만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사유 19가지 중에서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로 차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가 뭔가요? 말이 좀 이제 문장이 네네.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되고, 법에 따라서 정확한 처벌을 받고 그 형벌을 받으면 그 형벌을 다 이제 뭐 교도소를 간다거나 아니면 벌금을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 형을 살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형을 다 집행을 했다라는 의미죠. 이미 예. 그렇게 벌을 받은 사람을 또 네. 차별하지 말아라는 네, 그런 정확히 의미인가요? 이해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그렇다면은 아동 성폭행 전과가 있는 자가 어린이집에 뭐 운전사가 되거나 교사로 채용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그런 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동 과정과 관련된 좀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3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 장소의 안전이 일단 확인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휴식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고 공지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사례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땡땡 장애인 시설에 청소년들이 봉사를 하러 갔다. 그 시설이 소독 일을 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곳인데, 복도에는 위험물이라고 써져 있는 소독약이 안전장치 없이 쌓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굉장히 좀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성인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은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시설에 모니터링을 갔던 이제 센터 관리자분이 이걸 본 거죠.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설에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거나 그동안 이제 위험물을 복도에 적재해 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늘 가던 자원봉사자분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갔을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관리자분이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하셔서 이제 조치를 취했던 그런 사례고요. 네.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자 땡땡 씨는 하루 이제 8시간 근무를 하는 식의 봉사를 하는데, 교대자가 없는 상태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시간도 별도로 없었고, 어떤 때는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우기라도 하면 주최 측에서 자리를 비웠다고 찾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휴식권이 전혀 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다 기준이 있어요. 네. 휴식
시간 보장되고 식사 시간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면 식사도 제공되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다 있는데 이게 자원봉사자가 충분히 모집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인 1조로 사실은 하셔야 되는 일인데 수요처 봉사자들 충분히 이제 모집을 하고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긴 경우에 중간에 식사 시간을 보장하고 운영 지침이라는 거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긴 활동의 경우에 교대자가 있는지 또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휴게 시간은 언제고 몇 번 정도 휴게 시간이 있는지 등을 좀 미리 수요처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잘 안 지켜지는 게 휴게 공간인데요. 이것 마련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자무사자들한테 휴식 공간이 별도로 없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개인 물건을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아무데나 뒀다가 잃어버린다든지 이제 분실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시는데 별도의 공간이 없으면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주의가 요구가 되는데요. 별도의 공간이 이제 마련하기 사실 어렵다면 이것은 오늘 수고해주신 자원봉사자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붙여놓는 거 그런 것도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문구라도 붙여놓는다거나 한다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행사 같은 데 가면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휴식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인데 좀 잘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들은 폭력과 관련된 인권 침해 사례들인데요.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게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자원봉사자 모모 씨는 지역 행사에 교통통제를 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배치되었다. 지역 행사를 위해서 하는 교통통제라고 해도 운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일인데 그런 민감한 일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보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날은 교통통제를 자원봉사자에게 바로 하라고 했나 봐요. 예, 교통통제를 당하는 시민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욕을 하는 경우도 많고 상황을 조율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 지역 축제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술에 취한 이용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의 팔뚝 같은 곳을 만지는 일도 많고 실랑이가 생기면 이용자 중에는 때리려고 이렇게 손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협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상황들이 사실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폭언이 뭐고 도대체 폭행은 뭔지 법률적으로는 또 어디까지를 해당하는 건지 사실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네, 그러시죠. 이제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인 모욕감 또는 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이런 것들이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이 반드시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을 포함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일체를 폭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폭행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상대방이 진짜 이렇게 탁 접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물건을 던져서 대표님이 맞으신다 하더라도 그것도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또 전화로 특히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화로 고함을 심하게 질러서 귀가 아플 정도의 이런 상황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꼭 자원봉사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관리자들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여러 차례 시달리거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다 폭행이라면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출되는 상황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거는 다음 차시에 우리가 그런 걸 다룰 거니까 그때 구체적인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위기 상황에 사람들이 즉각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좀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서 수업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또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폭언, 폭행 말고도 또 성희롱 사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사례를 보실까요? 네, 제가 여기 준비해 주신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 자원봉사자는 요양시설과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언어적인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자원봉사자에게 집에서 일 안 하고 봉사하러 왔느냐
시원한 커피 사줄게. 전화번호 좀 줘봐라. 친절하네. 나랑 만날래. 전화번호 불러봐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나랑 같이 바람 쐬고 오면 내가 가진 땅 지분을 주겠다. 아유, 정말 이런 지분을 주시려나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걸어오는 일이 있다고 하네요. 또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이 여성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여성 자원봉사자들에게 몸매가 어떻다 등의 이야기를 하거나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시도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사례들은 저희도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여전히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사례네요. 네, 자원봉사 현장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또 도움 수요자나 동료 자원봉사자로부터의 이제 성희롱인데 일단 이런 일들을 관리자한테 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당하신 입장에서도 그냥 본인이 알고 본인만 느끼고 그만두시는 그런 피해 입은 자원봉사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관리자한테 또 알려오면 관리자는 그 다음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인권위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인권위에도 인권위원회 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성희롱 사건들이 지금 제시해 준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많은 사례들이 저희도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대응법은 사실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대응 좀 매뉴얼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차시에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인권 침해 사례, 차별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개별적인 대응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 센터 내 여러 가지 처리 절차라든지 또 다른 구체적인 사항 같은 게 마련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사실 이게 제시를 한다고 해도 센터에서 좀 대응이 가능해지려면 센터 내에 처리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그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데 또 아까 뭐 심리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심리치료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원들을 할 수가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상담이나 구제 절차 등을 마련을 해둬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센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중앙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자원봉사 인권 상담소이기 때문에 그런 좀 절차들을 미리 알고 계시다가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하게만 좀 진정 절차를 좀 소개해드리면 진정 일단 접수하셔서 사실 조사를 합니다. 사실관계를 좀 조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는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겠죠. 그런 확인을 한 다음에 통보하고 보고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일단 간략하게나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센터마다 좀 준비되는 구제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빨리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구체적인 절차를 빨리 마련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제 절차도 있으니까요. 그런 상세한 구제 절차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저희가 또 다음 강의 때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또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